부의사장님, 왜 그 환자까지 살리려 하십니까? 보호자도 돈도 없다는데요. 돈이 없다고 죽게 둘 순 없잖아요. 제 이름으로 처리하세요.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한서연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한 남자의 목숨을 살립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로 실려온 이름 모를 청년 정도윤. 그렇게 인연은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신임 외과 과장 정도윤입니다.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흰 가운을 입고 돌아온 청년은 어느새 병원의 스타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에게는 따뜻하지만 권력과 돈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한 남자.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편지와 한 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서연의 손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부의사장님, 이 사람이 고 이태준 원장의 아들이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 씨의 아들이라니요? 남편이 죽기 전에 끝까지 숨겼던 비밀,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살려낸 청년의 정체, 그리고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폭로와 눈물의 고백. 내가 살린 환자가 죽은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었다면, 당신이라면 그 아이를 밀어낼 건가요? 품을 건가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겐 최고의 응원입니다. 눌러주신 덕분에 앞으로 더 많은 감동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형 종합병원 서연의료재단. 아침 6시 반 부의사장 한서연은 늘 그러하듯 구두굽 소리를 죽이며 병원 현관을 지나갑니다. 62살 하지만 서연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수평을 유지한 채 마치 군인처럼 정확한 보폭으로 복도를 걸어갑니다. 이른 아침 병원은 고요합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들만 피곤한 얼굴로 업무 인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갑니다. 부의사장실. 문패에는 고 이태준 원장의 사진 옆에 서연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켭니다. 넓은 사무실 하지만 항상 텅 빈 느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빌딩 숲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이사회 안건이 놓여 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신규 MRI 장비 도입건, 외래 진료수가 조정건, 구조조정 계획안. 어느 것 하나 서연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미 이 사진들이 다 정해놓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고 이태준 원장이 30년 전 창립한 곳입니다. 처음엔 작은 내과 의원이었습니다. 종로 뒷골목 2층짜리 낡은 건물에서 시작한 병원이었죠. 그때 서연은 25살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29살 이태준과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서연은 차트를 떨어뜨렸고 이태준은 웃으며 그걸 주워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밤샘 근무 힘드시죠? 이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둘은 종종 병원 뒤편 자판기 앞에서 마주쳤고 함께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이태준은 종로 뒷골목 분식집에서 서연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나랑 평생 함께 병원 하나 만들어 볼래요? 돈 없는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진짜 병원 말이에요.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했지만 꿈만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병원은 서연에게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이자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지만 할 일은 없고 회의에 참석하지만 발언권은 없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지만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50분입니다. 곧 이사회 회의가 시작됩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여미고 복도로 나섭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같은 층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이사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 부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이사장이 형식적으로 일어나 인사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만 까닥입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습니다. 상석이 아닌 옆자리였습니다. 상석은 이사장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은 신규 MRI 장비 도입 건입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30억짜리 최신 장비를 들여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로 촬영할 경우 환자 부담금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올라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손을 듭니다. 실례지만 이 장비 도입하면 환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우리 병원 창립 정신이 서민을 위한 의료였는데. 이사장이 서연의 말을 끊습니다. 부이사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경쟁력을 갖춰야죠.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부이사장님은 그냥 상징이시니까요. 실무적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서연은 그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이사장님, 집으로 가실까요? 네, 가죠. 차가 출발합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대로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30분 후 차는 한남동 주택가에 도착합니다. 고급 주택가, 이태준이 살아있을 때 산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합니다. 집사도 가족도 없습니다. 그냥 서연 혼자입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옆 장식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앨범이 쌓여 있습니다. 80년대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꺼냅니다. 대학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 이태준과 서연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태준은 헐렁한 청바지에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고 서연은 짧은 머리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병원이 그 사람의 꿈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 게.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 뒤편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습니다. 1983년 6월 종로 뒷골목 분식집 앞에서. 그날 둘은 1,000원짜리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태준은 김밥을 반으로 잘라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큰 병원 원장 되면 매일 회 먹으러 다니자.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밥이 더 맛있는데요? 하지만 이태준은 정말로 대형 병원 원장이 되었고 회는 일주일에 3번씩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웃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옆에 있는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냅니다. 장학재단 설립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펼칩니다. 서연 장학재단 설립 취지서. 가난한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돈이 아닌 실력으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남편 이태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하단을 보면 작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대표이사 한서연. 서연은 이 도장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남편은 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서연의 이름을 대표로 올렸을까요? 그건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 나라고 이 병원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 이 재단만큼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서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이 고독이, 이 공허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병원은 여전히 남편의 이름으로 돌아가고 서연은 그저 옆에 서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후 8시 서연은 병원 부의사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고 혼자 있는 것도 지겨워서 병원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응급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응급실 쪽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당직이가 전화를 붙잡고 누군가와 다투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젖은 배달 점퍼를 입고 있었고 옆구리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서연이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 배달 중이었고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에 부딪혔대요. 지나가던 택시 기사님이 신고하셨습니다. 신원은 확인됐나요? 네, 정도윤이라고 합니다. 35살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래요. 그런데 문제가 건강보험이 체납 상태입니다. 수술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연은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긴 상처가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5살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당직이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부의사장님, 이 환자 어떻게 할까요? 보호자도 없고 수술비도 없고 괜히 수술했다가 나중에 병원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두개골 골절 의심됩니다. 빨리 수술 안 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 동의서를 받을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보통 어떻게 하죠? 당직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응급처치만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이태준이 레지던트였을 때입니다. 어느 날 밤 이태준은 당직 중에 쓰러졌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때 간호사였고 이태준을 응급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태준의 손을 잡았을 때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게 기억났습니다. 살려야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부의사장님. 이 사람 살려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는 제 이름으로 하세요.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의사장님,
이건 병원 규정상 제 개인 돈으로 낼 겁니다. 병원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부의사장 전결로 처리하세요. 당직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신경외과 당직 선생님 호출하고요. 복도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침대가 수술실 쪽으로 움직였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수술은 아마 새벽까지 걸릴 것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부의사장님, 수술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고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그 청년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연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막았고요. 회복만 잘 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서연은 그제야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그 일이 있고 난 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저녁이면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응급실을 지나칠 때면 그날 밤이 떠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피투성이로 실려온 청년 정도윤. 그 이후로 서연은 청년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병원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로비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천에 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신입 외과 과장 정도윤 부임을 환영합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도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때 그 청년일까요? 서연은 현수막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옆에 작은 글씨로 양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남대 의대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 대한외과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 청년이 의사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왔던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이 병원의 외과 과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간호사 2명이 지나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오신 정도윤 과장님, 진짜 실력 좋으시대요. 서울대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엄청 많았는데 우리 병원 선택하신 거래요. 그러게요. 근데 왜 여길 선택하신 걸까요? 여기보다 좋은 병원 많은데. 간호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현수막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 이 병원을 선택했을까요? 혹시 자기 때문일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청년은 아마 서연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수술 당시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서연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는데 복도 저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서연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짙은 눈썹, 또렷한 눈매, 곧은 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서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의사장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3년 전 응급실에서 목숨을 살려주셨던 그때 그 환자입니다. 정도윤입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이 의사가 그때 그 청년이란 말입니까? 서연은 도윤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도 부어 있어서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맞았습니다. 이마에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때 그 청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실려왔던 배달원이었습니다. 부의사장님께서 제 수술비를 내주시고 수술 동의서에도 서명해 주셨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간호사님들한테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그건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부의사장님은 의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저를 살려주셨죠. 돈도 안 되고 보호자도 없고 위험 부담만 있는 환자였는데 말입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의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그만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서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환자들의 기침 소리, 엘리베이터 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되신 건가요? 그때 배달일 하셨잖아요. 사실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지방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도 땄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자금 대출도 많이 남아 있어서 병원 취직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부의사장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그 후 서울대병원에서 기회를 얻어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왜 이 병원을 선택하신 거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의사장님께 빚을 졌으니까요.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대로요? 네. 돈 있는 사람만 사는 병원이 아니라 정말 병원답게요.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고 의사들이 돈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 말입니다. 서연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의 말은 30년 전 이태준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종로 뒷골목 분식집에서 이태준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진짜 병원을 만들고 싶어. 남편이 꿈꾸던 말과 똑같네요.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오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사장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부이사장님 오셨군요. 그리고 정 과장님도 오셨네요. 들어오시죠. 오늘 회의에서 정 과장님 소개도 할 겸 해서요.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계속 도윤을 훔쳐봤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했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 병원을 바꿀 수 있을까?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희망 같은 게 가슴 한구석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매주 수요일 저녁 무료 진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거나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환자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진들은 반대했지만 도윤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라도 무료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가끔 복도를 지나가다 도윤이 환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윤은 환자 곁에 무릎을 굽혀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할머니가 등이 아프다고 하면 직접 손으로 눌러보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참 다정한 의사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를 빨리 처리하고 다음 환자를 보고 진료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 8시쯤 서연은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창립자 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 이태준 원장의 흉상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흉상 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 초창기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일 큰 사진은 80년대 중반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태준이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고 옆에는 초창기 의료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젊고 희망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태준 옆에 서 있는 한 인턴 의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옆모습이 누군가와 닮았습니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퇴근하는 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벗어 팔에 걸치고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도윤의 뒷모습을 쳐다봤습니다. 어깨선, 걸음걸이,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는 습관. 모두 사진 속 젊은 시절 이태준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서연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을 걸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장식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판지 상자였습니다. 서연은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태준이 받았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태준이 세상을 떠난 후 서연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편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대부분은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 90년대 초반 우체국 빨간 스티커가 붙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윤아진, 받는 사람 이태준. 서연은 그 편지를 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윤아진. 이 이름을 본 게 언제였던가요? 아마 20년 전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환자 중 한 명이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은 다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편지지였습니다. 잉크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떠난 뒤에도 저는 아이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권유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과 저의 아이입니다. 혼자서라도 키울 겁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으로 지으려 합니다. 당신 아버지 성함에서 한 글자를 따서요.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윤아진. 편지 뒤에는 초음파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흐릿하게 보이는 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92년 3월 12주차.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 정도윤.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편지에 적힌 이름과 지금 병원에 있는 도윤의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가 병원비를 내준 그 청년이 남편의 숨겨진 아들. 서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태준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다정했고 책임감 있었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서연의 가슴 속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죄책감까지도 느껴졌습니다. 왜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잘못한 건 이태준인데 왜 서연이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살린 건 남편의 아들을 살린 거였어?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모르고 살렸던 환자가 알고 보니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었다니.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자기 돈으로 살렸다니. 서연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윤아진이라는 여자의 마음을 상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여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어. 서연은 편지를 구겨서 상자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도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그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도윤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고 무료 진료도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목요일 아침 서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서연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병원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서연의료재단 창립자의 혼외자 등장. 신임 외과 과장 정도윤, 원장 사생아 의혹.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흘렸을까요? 서연 자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지만 이미 병원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환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급히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의사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사장이었습니다. 부의사장님, 당장 이사회실로 오시죠. 긴급 회의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이사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의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사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신문 기사 출력물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의료재단 창립자 이태준, 혼외자 존재 확인. 이 청년이 고 이태준 원장의 아들이라는 게 사실이냐는 겁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정해야 할까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근거, 여기 있네. 이사 중 한 명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고 이태준 원장의 유전자 샘플과 정 과장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했네. 결과가 나왔어. 친자 관계 가능성 99.8%.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윤아진 씨 맞나? 네, 맞습니다만. 윤아진 씨는 90년대 초반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네. 당시 이태준 원장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증언도 있어. 도윤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부의사장님.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뭐라고요? 제가 고 이태준 원장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절 병원으로 부른 겁니까? 동정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아니야, 도윤 씨. 나는 최근에야 알았어.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야. 편지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제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제가 받았던 장학금도 알고 계셨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학금? 저는 의대 다닐 때 서연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받았죠. 그 장학금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대표이사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장학재단. 남편이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도윤이었다니. 나는 몰랐어. 장학생이 누군지도 몰랐어. 남편이 다 알아서 했던 일이야. 거짓말이죠. 대표이사 명의가 부이사장님 이름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용당한 겁니까? 장학금도 목숨을 살려준 것도 이 병원에 부른 것도 다 계획된 거였습니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서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셨는지, 왜 이 병원으로 부르셨는지. 죄책감 때문이었군요. 남편이 저지른 잘못을 부의사장님이 대신 갚으려 하신 거죠. 도윤 씨, 제발 그만하겠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직서입니다. 오늘부로 이 병원을 떠나겠습니다. 도윤 씨, 서연이 손을 뻗었지만 도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벗어 의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깐만, 도윤 씨.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텅 빈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의자 위에 놓인 흰 가운이 보였습니다. 구겨진 가운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이 떠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언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매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병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의사장님. 저 김동수입니다. 김 비서님? 김동수. 이태준의 오랜 비서였습니다. 이태준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은퇴해서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뉴스 봤습니다. 정도윤 씨 이야기요. 부의사장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종로 3가 다방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종로 3가 다방. 오래전에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80년대에 이태준과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택시를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섰고 옛날 건물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여전히 낡은 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삼가 다방은 2층짜리 낡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80년대 인테리어가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옛날 트로트 가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동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부의사장님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커피 2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믹스커피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여기 아직도 그대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을 때 자주 오던 곳이죠. 네, 기억납니다. 김동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의사장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나요? 정도윤 씨에 관한 일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윤아진 씨와의 일,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요. 알고 계셨군요. 네, 저는 비서였으니까요. 회장님의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개인 수첩입니다.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태준의 필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92년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윤아진 씨 계좌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장학금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장학금이요? 네. 서연 장학재단 말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드신 재단이죠. 그런데 실은 그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정도윤 씨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시하셨죠. 장학금은 부이사장님 이름으로 보내라고요. 왜 제 이름으로요? 김동수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회장님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동수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 최소한 교육만이라도 받게 해주고 싶다. 서연의 이름으로 보내자. 언젠가 서연이 이 아이를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주기를 바란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동수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이사장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셨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지켜온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매 학기마다 보낸 장학금, 그 돈은 부이사장님 명의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이사장님이 직접 지원한 것과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학재단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매 학기 장학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때, 서연은 항상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누가 장학금을 받는지, 어떤 학생들인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 아이를 지켜오고 있었던 거야. 알지도 못한 채 미워하면서도 내 손으로, 내 돈으로. 김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것이 부이사장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직접 아이를 만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고 다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셨죠. 그리고 부이사장님 이름으로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제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두려우셨을 겁니다. 부이사장님이 떠나실까 봐요.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외로움, 분노, 슬픔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동수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다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한참 후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어디 있나요? 모릅니다. 병원을 떠난 후 연락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찾아야 해요. 제가 직접 말해야 해요. 진실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동수도 일어났습니다. 부이사장님 용서하셨습니까? 회장님을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요. 서연은 도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도윤이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탔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렸습니다. 산골짜기에 자리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니 간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도윤 선생님 계신가요? 아, 도윤 선생님요? 지금 2층 병실에서 회진 중이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연은 1층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10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부의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김동수 비서에게서 받은 이태준의 수첩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남편이 평생 쓰던 수첩입니다. 도윤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이건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하지만 차마 나한테 말하지 못했죠. 대신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장학금도 모든 지원도 다 남편이 계획한 거였어요. 그럼 부의사장님은? 나는 최근에야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나도 이미 당신을 지켜오고 있었더군요.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첩을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살렸고 지켜왔고 이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입니다. 한참 후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그럼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예요. 효과음 플랫이 터지는 소리, 기자회견장 웅성거림.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서연의료재단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임시 이사회와 기자들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의료재단 신임 병원장 취임식. 이사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우리 병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달간 이사회는 긴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의료재단의 새로운 병원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임 병원장은 실력도 뛰어나고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깊은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 이태준 원장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입니다. 서연의료재단 신임 병원장 정도윤입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도윤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서연은 뒤쪽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도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고 이태준 원장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단 한 번도 아버지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신 제 인생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서류마다 찍혀 있던 이름입니다. 대표이사 한서연. 도윤의 시선이 뒤쪽을 향했습니다. 서연을 향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사람도, 저를 키운 장학금에 이름을 올려준 사람도, 이 병원에 다시 서게 만든 사람도 유전자 위에 있는 한 분입니다. 도윤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앉아있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서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의사장님, 아니, 어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병원은 아버지의 과오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 진짜 병원다운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힘겹게 일어나 도윤을 마주봤습니다. 그래, 이젠 도망치지 않을게. 너를, 그리고 나를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도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도윤이 병원장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병원 앞 정원에는 개나리가 피었고 벚꽃나무에서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병원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 계획서 가져왔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서연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어디 봅시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도윤 의료장학재단 확대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이름을 바꾸려고요? 네. 이제 어머니와 제가 함께하는 재단이니까요. 그리고 장학생 수도 2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지방 의대생들, 간호대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 서연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치밀했습니다. 도윤은 정말 훌륭한 병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진행하세요. 이사회에서도 제가 설득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윤이 웃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눈빛도 밝았습니다. 참, 오늘 오후에 소아병동 가실 거죠? 새로 들어온 환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럼요. 함께 가죠. 오후 2시 서연과 도윤은 소아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개, 꽃, 동물들이 그려진 그림들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그래, 잘 지냈어? 오늘은 우리 할머니 모시고 왔어. 아이들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먹을래? 와.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과자 봉지들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과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도윤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은 정말 좋은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였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병동을 나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는데 새로 바뀐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연도윤 의료재단. 지난주에 교체한 간판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통과됐습니다. 이제 이 병원은 이태준 혼자만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도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정원에 앉을까요? 그래요.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날아왔습니다. 서연은 손바닥으로 꽃잎을 받았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 사실 복수하려고 했어요. 서연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복수요? 네. 저를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요. 이 병원을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우리는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야. 하지만 더 강한 걸로 연결되어 있어. 뭐죠? 선택이야. 서로를 선택했잖아. 상처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함께 가기로 선택했어. 그게 피보다 강한 거야.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함께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병원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문득 이태준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결국 비밀이 아니었어. 그 비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이었어.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남았습니다. 도윤이라는 아들을,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벚꽃이 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병원 현관에서는 퇴원하는 환자가 가족들과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유전자가 아닌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위의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서연도윤 의료재단.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간판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값진 응원이고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 참여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극적인 반전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